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박정호의 스팟 인터뷰는 저도 처음 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요즘에 민주당의 부대표로서 원내 부대표로서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는 윤영덕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제가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먼저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서 모셔서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처음 뵈니까 인사 말씀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주 동구 남구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윤영덕이라고 합니다. 제가 실은 오마이뉴스 그 탄생 시절부터 마음으로 함께 해왔고 또 주변 분들과 함께 늘 응원의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마이 TV까지 출연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강도 잘 챙기시고 백신 접종 하셔야 될 분들은 늦추지 마시고 꼭 하셔가지고 이 올해 안에 기필코 이 국난을 이겨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뭐 저희가 정말 빨리 좀 모셨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드네요. 반갑고요. 아니, 저 처음 뵈신 분들은 교육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광주 지역구 가신데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게 됐나, 이것부터 아마 궁금하시지 않을까. 정치인을 보면 왜 정치를 하게 됐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모든 일들은 네. 그냥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일들이 예고 많은 없이 것 같아요. 뭐 네, 일찍이 정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 왔다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시골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시골 동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정서가 저한테는 되게 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네, 일종의 뭐 다들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골은 이웃을 내가 보살피지 않으면 나도 이웃에게 그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긴밀한 어떤 관계들이 만들어진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각각이 그 하는 역할이 내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 존중받고 대접받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으로 뭐 학생 운동도 하고 네, 또 공부도 하고 음, 또 시민 운동도 하고 이랬었는데 네, 2017년 다들 아시듯이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적극적으로 좀 뭔가 그 촛불 그 광장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국정농단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치인들이 그 국정농단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정치인들의 결단으로 그 국정농단을 그 결론 짓는 일종의 탄핵을 또 네. 정치인들의 힘으로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당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경선 캠프에 결합을 했었는데 예,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네,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을 하면서 예, 이제는 정말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위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힘을 또 모아나가는 그런 정치인의 역할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네. 결심을 가지고 하하. 도전을 했는데 정말 예. 운 좋게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그럼요. 예. 국회에 이제 오시게 됐는데 어떠세요? 1년 좀 넘게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데 네. 어떠십니까? 밖에서 볼 때는. 이러저런 뭐 평가들을 그 하실 텐데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앞섭니다. 아, 많은 기대를 그 안고 네, 출발을 했는데
그런 국민들이 주신 기대와 바람대로 제가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했나 하는 네. 반성이 좀 앞섭니다. 예.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마음이죠. 네. 반성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촛불 시민혁명 그걸 계기로 해서 어쨌든 정치를 하시게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시민들의 그 뜨거운 열망을 보고 결심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민주당을 보면 사실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는 그것도 이번 이 사안도 변화의 하나의 이제 몸부림으로 좀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당에서 그러니까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12명의 의원에 대해 뭐 출당 조치나 아니면 자진 탈당 권유를 네. 했습니다. 네.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7 재보궐 그 선거 결과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어서는 정말 네. 뼈아픈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누적된 그런 국민들의 평가가 4.7 네. 재보궐 선거로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찍이 그런 국민들의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 절박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 이런 네.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그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 앞에 죄송한 그 마음인데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네. 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12분의 그 각각의 사정 또 네. 이번에 뭐 언론을 통해서 그 드러났듯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과연 출당이라고 하는 네. 이런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 조치에 합당한 것인지 그런 안타까움은 있지만 네. 결국 정치적 영역에서 국민의 어떤 평가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 지도부 권해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후 이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엄정한 그 수사가 좀 조기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 사정들이 네. 뭐 잘 소명이 되고 아무 일 없이 또 저희들과 같이 손잡고 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동료 선배 의원들이 다 대상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조치다. 이 점을 분명히 하셨어요. 네, 네. 결국 아직 이게 의혹이 해소가 되면 언제든 당으로 돌아올 수 있다. 오늘도 송영길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에서 밝혔는데요. 한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이 이런 조치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 저희 뭐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취재를 해보고 알아보면 국민의힘은 우리는 권익위 전수조사 못 받는다. 왜냐? 전현희 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어서 좀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조사를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감사원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 목소리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게 감사원이 그 국회의원에 대한 감찰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뭐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네. 국민감사 청구 대상인지는 이후 더 이제 뭐 따져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뭐 이런 사정으로 그 놓고 본다면 이게 뭐 축구의 침대 축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침대 축구. 그런 것처럼 네. 그 국민적 의혹을 해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요구에 그냥 신용만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시간 끌기 같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면 감사원법에 그 내용이 없으면 국회의원 감찰 못하게 돼 있으면 이번에 원포인트로 법을 바꿔서 이번만 조사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법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왜 국민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그런 법 개정에는 참 자꾸 딴지를 거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법이 그렇게 예.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네. 뭐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국민들의 삶을 좀 개선하는 그런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네. 뭐 국가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그런 조사를 자진해서 받은 것처럼 네. 다른 국가기관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할 수 아. 있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런 네. 핑계를 대면서 그러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좀 저 자신으로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좀 원포인트로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네요, 사실. 민주당에서 아 좋다 법 바꾸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글쎄요, 이제 뭐 그쪽에서 제안을 했다고 그러니까 네. 저희들도 음.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지금 이게 현재로서는 뭐 조사할 방법도 사실 민주당처럼 권익에다가 하면은 전현희 위원장도 여기에 뭐 조사 과정에서 개입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감사원을 그렇게 신뢰하시는지 참 네. 네. 의아한데 네. 아니 그 수사기관에도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수. 예. 그러면 그 수사기관에 자진해서 우리를 조사해달라, 수사해달라 네. 이렇게 하면 제일 편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는 의지의 문제지 예. 그 법의 문제로 따지고 있을 네, 그런 네.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만약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싶다면 권익위도 안 되고 감사원도 법 때문에 어렵다면 수사기관에다가 네, 얘기하는 게 오히려 속 시원하게 밝힐 수 있다. 네. 네. 이런 부분들 국민의힘에서 좀 잘 새겨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국민의힘 제외한 다른 비교섭 단체들은 권익위에다가 네, 네. 조사를 의뢰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글쎄요,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끄는 것처럼 갈지 아니면 다른 입장을 낼지는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권익위에도 야당 추천 네, 의원들이 있습니다. 있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전현희 위원장은 관여하지 않고 네. 배척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못 맺겠다 뭐 이런 거고요.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무래도 이제 광주 지역 의원이시니까 네, 네. 지난달엔 바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5월에 좀 모시려고 했는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뒤로 밀렸습니다. 저희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올해 또 이제 5.18을 맞이하시면서 매년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좀 올해는 지역에서 계시면서 5월을 맞으면서 어떠셨는지, 좀 어떤 활동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연말 되면 새해 그 달력 네. 이렇게 받아보시지 않습니까? 음, 쭉 한번 넘겨보면서 주로는 이제 언제 쉴 수 있나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 매일매일이 역사적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수많은 어떤 사건들의 종합이다 이렇게도 네. 생각이 들어지는데 음, 저한테는 1980년 5월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예. 저는 광주 출신은 아니고 담양이라고 광주 인근인데요. 네. 그때 이제 그 소위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밤늦게 그 제 바로 옆집이 이제 또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오셔가지고 그 옆집 아주머니가 저녁을 챙겨주던 곳에 제가 자리를 하면서 그분들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얼핏 있어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학생운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5월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5월은 저한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특히 올해 5월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91년 5월은 어떻게 보면 4월 26일부터 네. 그 5월이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명지대 강경대 학생이 그때 소위 백골단
쇠파표에 맞아 죽고 네. 29일 날 전남대학교 학생이었던 음. 박승희가 분신을 하고 그 이후에 소위 분신 정국이라고 하는 아. 그런 투쟁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자기 목숨을 던져서 뭔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희생들을 하셨었는데 그게 이제 30년이 되는 5월이어서 네. 제가 91년에 그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남청년 건전위 의장을 해서 작년만 해도 광주에서 뭐 6차례 이상 치렀었는데 네. 그래서 특별히 올해 5월은 아. 그렇게 좀 열사들 예. 생각하면서 또 1980년 5월이 주는 지금 현재적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19 상황에서 그 나눔과 연대라고 하는 것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강조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 19라고 하는 세계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정도 수준에서 방역을 성공시키고 또 계획한 대로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된다면 올해 안에 그야말로 이 코로나 19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네. 그 모든 것이 실은 국민들이 함께해 준 그렇죠. 것의 성과잖아요. 함께, 예, 참여해 주셔서. 그래서 그런 국민적 참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웃의 안전이 내 안전이다. 내 안전이 이웃의 안전이라고 하는 이런 나눔과 연대, 연대와 협력 뭐 이런 것이 빛을 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5월 5.18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그런 나눔과 연대, 협력을 통해서 공동체를 지켜내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아. 올해 5월은 특별하게 좀 의미 있게 그렇네요.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참 5월을 또 매년 생각하다 보면 우리 뭐 현대사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과 또 여러 가지 사안들과 다 연결이 돼 있다 네.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마음이 또 생기는 상황입니다. 자, 이 광주에서도 활동하시면서 지역 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민심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쭉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광주 뭐 호남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네. 예전과 정말 비교해 보면 많이 올라와 있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지역 민심 좀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국민의힘을 향해서 마음을 좀 열고 있고 대안 세력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예. 큰 흐름 속에서는 네.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호남 지역의 지지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요. 네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단기적인 현상으로 끝날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여론조사 기관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는 좀 다른 것이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호남 지역의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은 등락이 계속되고 네, 등락은 있거든요. 좀 있죠. 일종의 예. 꾸준한 상승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여전히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진정성 있게 이후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특히 호남이 갖고 있었던 그 소외 네. 또 배제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 이런 것들을 얼마나 그 진정성 있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 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중요해 보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 네. 뭐 그렇겠죠. 결국은 정치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율은 이제 비교되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떻게 보면 광주 지역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의힘이 좀 더 잘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긴장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일종의 그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네. 이렇게 그 호남 지역에서 서로 그 상승의 에스컬레이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근데 네.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그동안에 김종인 그 비상대책위원장 네. 무릎 사과 이런 음. 것이 아주 상징적인 것이 있었는데 네. 실제 저도 이게 국회에서 상임위 활동이나 또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예. 국민의힘이 정말 진정성이 있나 하는 아. 의심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다르게 안에서는 여전히 그 호남에 대해서 네.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편견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것들이 정말 국민의힘 내부에서 체화가 돼서 나타난다면 이게 꾸준한 호남 민심에 관심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신 것 같은데요. 이게 국민의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 관심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이번에 특히 뭐 네, 네. 이른바 이준석 현상이라는 네, 네. 것을 통해서도 그렇고 좀 민주당보다는 지금 좀 더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당대표 선거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가?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뭐 초선들 모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위로 모이면서 좀 긴장을 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위기감도 있고요. 네. 또 저희 당이 더 절박하게 변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집권당이 갖고 있는 그 숙명과도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예. 이 대통령제 하에서 소위 집권당은 단지 그 견제하는 어떤 국회의 역할뿐만이 아니고 네. 정부를 잘 이끌고 나가야 되는 음.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는 부분이 분명히 저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정치 문화의 영향이기도 하고 특히 또 언론이 그런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네. 예컨대 뭐 한 정당 안에서도 저희 당만 하더라도 174석이지 않습니까? 네. 의원이 174명이면 174개 최소한 174개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표출이 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합의되어 나가고 네. 그것이 어떤 그 최종적인 결론이 났을 때는 그 음. 결론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네. 그 합의된 결과를 실행하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또 발전을 해 나가는 건데 우리 언론이나 또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마치 이게 갈등으로 보이고 예. 이런 것으로 비춰지니까 참. 당 생활을 하면서는 그게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다르죠. 이게. 저희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렇게 비춰진다 하더라도 우리 안의 그런 역동성을 네. 스스로 이렇게 자기 검열하는 음. 것보다는 이제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고 네.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견해들이 가감 없이 이렇게 좀 소통이 되면서 네. 보다 더 좋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나가자 이런 이야기들은 나누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듯이 소위 집단 지성이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셨으니까. 네.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고 이번에 또 초선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의견도 제시했다라고 들었는데 네. 근데 뭐 언론들 그러더라고요. 쓴소리가 없었다라는 뭐 비판을 계속 쏟아내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쓴소리 없었다 이런 주장 언론의 보도. 쓴소리라고 하는 것이 네. 그냥 아, 글자로 표현되는 건지는 예. 모르겠어요. 아, 제가 느끼기에는 그날 초선 의원님들 한 10분 정도 네. 발언을 하셨는데 아하. 다들 현재 그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책에 대한 아쉬움 그것을 어떤 방향에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제안 네. 이런 것들을 폭넓게 담고 있었거든요. 아. 저는 그것이 달콤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뭔가 그렇죠. 이게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음. 방향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근데 마치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뭐 음. 쓴소리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요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애들하고 네. 이야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교육시킬 때도 네. 이게 꾸지람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뭐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그런 그렇죠. 말을 뭐 예. 인용을 하듯이 사실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 음. 표현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은 음.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쓴소리를 조국 전 장관 이야기하는 것이 쓴소리고 뭐 그런 부동산 얘기 뭐 부동산 이야기하는 하고. 것이 쓴소리고 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뭐 이 언론의 이제 보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 보고 정말 그냥 사진 찍으러 갔나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것 좀 여쭤봤습니다. 네. 뭐 오해가 있었다면 풀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초선들은 뭐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 또 초선들은 지역에서 많이 들으니까 네. 그런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걸 받아 안아서 또 정부가 받아 안아서 정책을 또 만들어가고 국회에서는 입법을 하고 이런 유기적인 관계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보면은 교육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네. 교육이 장원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차출되신 겁니까? 네. 아마 이게 그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 전국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짧게 설명을 하면 네. 광주가 8개 지역구입니다. 맞습니다. 8분 네, 의원님들이 네. 이번에는 저희 당 의원님들로 전부 당선이 되셨는데요. 네. 이 8분 의원님들이 그 국회 개원하기 전에 그 음. 선거 끝나고 모여서 네. 서로 의견을 나누다가 우리가 자기 지역구만 챙기지 말고 광주라고 하는 이 큰 틀에서 예. 지역을 생각하자. 그러려면 국회가 상임위 중심주의니까 각자 그 선택한 상임위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맞아요. 이렇게 기억납니다. 활동을 하게 되니까 네. 겹치지 않게 아. 광주에 필요한 상임위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이야기하면서 각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나머지 분들 의견도 들어서 네. 좀 지역을 챙겨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 그렇게 해서 교육 분야가 대단히 뭐 중요한 분야인데 그렇죠. 그나마 이제 제가 그 대학의 비정규직 교수로 있었지만 한 10여 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애들 키우면서 뭐 학교 운영위원으로도 참여를 해보고 네. 이제 그런 어떤 경력이 있어서 아. 윤영덕이가 교육에 가면 잘할 것 같다 뭐 이런. 그러셨군요. 네. 그런 또 사연이 있었는데 어떠십니까? 이 교육에서 어떤 법안, 어떤 정책을 좀 주요하게 생각하시고 이거는 꼭 내가 임기 동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고 계신지요?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아쉬움들이 정말 국민들이 많으시잖아요. 다 많으시죠, 네. 진짜. 국민 개개인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아주 핫 이슈가 돼서 그렇지만 부동산에 버금가게 이렇게 네. 교육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을 맞습니다. 겁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우리 음. 국민 모두가 그 이해관계 당사자입니다. 교육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름대로는 다들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어떤 식견도 있으시다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뭐 쉬운 그 분야는 아닌데 어쨌든 그동안의 교육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아쉬움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교육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이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교육이 미래 사회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구나. 또 우리 교육이 그동안 여러 가지를 챙겨왔다고는 하지만 네. 여전히 경쟁 위주의 그런 교육 속에서 교육이 가져야 되는 어떤 본질로부터 상당히 비껴가 있는 것 분야도 많구나.
우리의 교육 여건이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구나. 뭐 이런 예.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했던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그 심각해져 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측이 드는 그런 문제도 또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교육이 가정 환경 네. 또 그 학생의 어떤 부모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 이런 것에 따라서 교육 수준의 차이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 아, 이런 일종의 교육 격차죠. 공교육의 역할이 더 이제 예. 중요한 상황이 됐네요. 그래서 그런 교육은 희망의 사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20대, 30대 시청자분들 요새 정말 우리 사회에 대한 불만 또 그 우리 정부에 대한 분노 뭐 이런 네. 것도 크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고 저도 직접 그런 말씀들을 듣는데 이게 갈수록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만 남는 상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교육 분야는 최소한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또 가정 형편의 차이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교육이 달라지고 그것이 평생 어떤 굴레가 돼서 네. 결국 인생을 결정해 버리는 아하. 이런 측면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육을 좀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뭔가 이게 이 표현이 표준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쌈박한 아, 쌈박한. 뭔 그런 것으로 이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진중하게 네.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 그리고 세계적 어떤 변화 흐름 그리고 그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네. 하는 이런 것들을 아. 이해관계 당사자들 중심으로 해서 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한 교육의 혁신 변화 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히 이 가정 형편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격차가 더 늘어나는 상황. 특히 코로나 시대 원격 수업을 하니까 집에 부모님이 계시면 더 참여가 높고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또 안 되고 이런 문제점도 이번 코로나 있었죠. 상황에서는 네. 그 집안 형편이 좀 나은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원에 가서 이렇게 그 뭡니까 온라인 수업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학원 선생님이 지도해주고. 아, 그렇군요. 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정해 나갈지 이것부터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코로나19로 들이닥친 좀 먼 좋은 미래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우리 국회에서 잘 논의를 하고 해법을 만들어낼지 네.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 그 교육 문제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아. 없다고 봅니다. 이건 우리 아이들의 문제고 그래서 그렇죠. 네, 이념의 문제가 아니죠. 네. 어떻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잘 뭐 협조를 해주고 함께 논의 잘 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위원회는 지금까지 보면 네. 여러 가지 좀 삐걱거린 것도 있었지만 네.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하. 실은 방금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네.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국가교육위원회 그 네. 설치법을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이제 심사를 거쳐서 의결을 해놓은 상태인데 네. 야당에서는 이걸 반대하고 있으니까 아, 그걸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음. 국가교육위원회만 하더라도 네. 2017년 대선 때는 그 본선에 출마했던 모든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겁니다. 여야를 떠나서. 예. 그리고 이게 법안으로 논의되게 된 것이 19대, 20대 뭐 이렇게 지나쳤으니까 거의 계속 10년 있어요. 예. 가까이 된 거고. 음. 그래서 그동안 논의되고 뭐 이런 진행 상황을 보면 더 이상 이걸 자꾸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국가 교육 정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네. 국민들과 함께하는 수기의 과정을 거쳐서 국가의 장기적인 교육 그 방향이 결정되는 이런 것으로 가려면 네. 교육부에 맡겨놔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관료 집단에 맡겨놓으면 그래서 일종의 합의제의 네. 성격을 갖는 아. 그런 기구에서
국가의 장기적인 교육 계획을 세우고 국가 교육 과정도 음. 고민하고 학제도 고민하고 네. 뭐 교원 수급 문제도 이렇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고 이런 독립적인 어떤 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야당에서는 잘 협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글쎄요, 그게 아마 이제 예.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교육엔 여야가 따로 없는데 지금 좀 여야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 때 다 얘기했던 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반대가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상황이네요. 참 교육위에서도 열심히 싸우셔야겠습니다. 뭐 싸우는 거 이제 우리 국민들이 네. 뭐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뭐 네. 당연히 제가 가진 소신 또 국민들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네. 의정 활동을 하겠지만 가능하면 여야 간에 그런 머리를 맞대고 좋은 네.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을 최선의 길로 방향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참 이 문제도 어떻게 해결되는지 저희가 나중에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 다 지나가 버렸네요. 늘 시간이 아쉽더라고요. 아쉽습니다. 저희가 뭐 다음 기회에 또 모셔서 현안에 네. 대해서 말씀도 들어보겠고요. 원내 부대표로서 특히 이제 호남에서는 혼자시죠? 부대표. 지금 이제 네. 그 지역구로 본다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 그 운영수석 부대표께서 네. 이제 한병도 네. 부대표가 전북이신데 네. 이제 그 외에 이제 부대표 중에는 지역구를 호남으로 두고 있는 의원은 저 혼자여서 아무래도 더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더 열심히 뛰셔서 호남 민심도 잘 전달하시고 반영하시고 이런 모습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을까요?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가시기 전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네, 이렇게 박정원 기자님이 진행하는 오마이TV의 네. 그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아직은 충분히 이렇게 그 꽉꽉 채워진 그런 정치인은 아니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제 노력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채워주는 것이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뿐만이 아니고 가까이 계시는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늘 저를 채근하고 단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